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액수도 지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장해찬 평론가님. 네, 저희 예상보다 훨씬 거액의 구상권 청구가 될 전망입니다. 당초에는 이 환자 한 명당 치료비가 650만 원 정도 들고 여기에 공단의 부담금이 550만 원이기 때문에 확진자 한 1000여 명 정도를 더하면 55억 규모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네.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이 모두 함께 150억 원 상당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예상됐던 것보다 거의 3배 가까이 액수가 늘어난 셈이기 때문에 네. 만약 이 소송이 현실화된다면 사랑제일교회 측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될 것 같습니다. 아하, 이 150억의 구상권 청구 금액 과연 어떤 계산으로 나오게 됐을까요? 책정되게 됐을까요?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 초쯤 돼야 그 청구 소송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그 비용을 따져보니까 이번에 사랑제일교회 확진자가 1,117명이 나왔기 때문에 대략 2번씩 검사를 합니다. 그 검사비만 한 10억. 사실 2단계 격상을 하면서 그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그런 대중교통의 이용률이 현저히 감소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당 한 40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을 했어요. 2주간 80억 정도 추산이 되더라고요. 합해서 한 150억 정도 150억. 그 직접 비용을 추징 내지는 소송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손정혜 변호사님, 저 금액 추산 논리는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법률적으로 가능해 보이고요. 특히 이제 국민건강보험법, 감염법 예방법 위반으로 불법 행위가 확인된다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배상은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비용이 손해배상액으로 인용되기는 좀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 2단계 격상으로 대중교통 손실, 손해 금액 같은 경우는 예상 가능했느냐, 예측 가능했느냐 이것이 쟁점이 될 여지는 있지만 손해배상 책임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일단은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실은 좀 명확해 보이고요. 네. 방역 업무를 방해했거나 허위로 또는 소홀하게 명단을 제출한 것도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일정 부분 손해배상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150억 정도의 손해배상 청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면서요, 안진영 기자님. 네, 사실 치료비나 검사비 같은 경우는요, 딱 떨어지거든요. 그게 이제 55억 구상권 청구에 포함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따르면은요, 간접 비용이 있다는 거죠. 이 간접 비용이 어떤 거냐면은요, 네. 노동 손실이나 이런 게 포함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 2차 격상되면서 사회적 비용이 많이 포함이 됐겠죠. 그런 부분들은요, 정확하게 추산이 어려워서 1차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산정이 끊는 대로 2차, 3차 추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아하. 그런데요, 사랑제일교회 행태에 화가 나 있는 거는요, 정부뿐만, 방역당국뿐만 아니랍니다. 사랑제일교회 인근 상인들의 지금 분노도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도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인근 지역은 사실과 다르게 어떤 오염지, 일종의 기피 지역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평소 유동인구도 많이 감소했고 적게는 40%에서 50%, 많게는 80% 이상의 매출이 감소하였고 아예 임시휴업에 들어간 상점도 있습니다. 온 국민이 힘든 코로나19 국면을 감안하더라도 인근 지역 상권 전체가 초토화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는 현 사태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정강원 씨와 사랑제일교회 측에 진실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합니다. 김목준 의원님, 예. 저분들의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상인분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사랑제일교회 인근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저분들 벌써 오래전부터 거의 영업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분들 이런 얘기 하셨어요. 이 정광훈 목사, 요즘에 뭐 정광훈 목사인지 씨라고 불러야 되는지 정광훈 씨라고 표현하는 언론도 많더라고요. 난해합니다마는 네. 하여튼 뭐 그분의 어떤 그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억지 주장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네. 교회 인근 지역이 마치 오염 지역처럼 아하. 지역 주민들과 서울 시민들한테 인식이 돼버리니까 네. 일종의 기피 지역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손해가 너무 많다 이제 그리고 화난다 이건데 네. 사실 상권이라는 게 형성이 되면요. 네.
그 인근의 장사가 잘 되게 되면 업장의 가치가 올라가요. 상승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또 뭐 세입자라고 하더라도 장사가 잘 되면 나오면서 이른바 얘기하는 권리금도 좀 받는 거고 그러겠네요. 그것도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등등에서 저분들은 굉장히 손해를 본 건 사실이죠. 네네. 뭐 영업 못하는 건 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렇고요. 네. 이분들이 화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앞서 얘기 들으신 대로 지금 인근 상인들이 상당한 지금 분노가 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분들이 전제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지금 인근 상인 149명께서 집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히긴 했지만 그에 앞서서 지금이라도 즉각 달려와서 인근 주민들, 상인들에게 최소한 사죄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런 법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은 일단은 좀 사과라도 이 분노하는 마음을 달래기는 사실은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라도 하면은 이런 분노가 좀 줄어들 수 있을 것인데 사과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인분들이요. 참 배려심이 끝까지 있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소송 만능주의로 가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도의적으로 사과와 책임을 인정한다면 소송까지는 안 하겠다는 법적 이 공방은 불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 소송전에 휘말릴 수밖에 없어요. 사랑제일교회 측은. 그런데 오늘 사랑제일교회 측이 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밝혔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마치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무작정 연락을 거부하거나 그런 것처럼 보이게끔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고작 몇백 명, 1000명에 해당하는 이 교회와 뭐 교인들, 광화문 집회자들에게 어떻게 책임을 덮으시올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온 국민 여러분들께서 마치 이 대한민국이 난리친 것의 원인이 사랑제일교회에 있고 사랑제일교회가 엄청난 바이러스를 퍼뜨린 주범이고 이렇게 매도된 부분이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정부는 슬슬 이제 신규 확진자 수 또 얘기하면서 감소세다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해요. 때려잡을 거 다 때려잡았다 이겁니까? 방역의 기준을 특정 반대 세력을 잡는 데 쓰지 마시고 세우시지 마시고 공정하게 방역을 좀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마디로 여전히 사랑제일교회 측은 탄압을 받는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이 방역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적도 없고, 게다가 이 코로나19 감염의 주범인 것처럼 말하는 것도 한 가지도 동의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더 넘어서요, 이 중국에서 유입된 감염병을 특정 국민과 집단의 모든 잘못을 돌리고 분풀이 먹잇감으로 던져줬다는 강경한 표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꼬리가 길면 밟힌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서 인근 상인들이 사죄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면 법적 절차를 시작할 이유도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입장을 고수한다고는요. 저 어떤 국민이 이 얘기를 들어도요 쉽게 수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글쎄요. 분풀이 먹잇감으로 생각을 한다. 사랑제일교회 측을. 그리고 정부 측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꼬리가 길면 밟힌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사랑제일교회 측이 밝히는 진실은 대체 뭘까요? 관련해서요. 어제 전광훈 목사가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했잖아요. 그때 한 말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의 선동에 속지 마시기를 바라고 저는 앞으로 한 달 동안의 기간을 주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한 달 동안 제가 지켜보다가 한 달 후부터 나는 목숨을 그야말로 던지겠습니다. 그때 가서는 저는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정치가도 아니요, 또 사회운동가도 아니요, 저는 어떠한 무슨 사회를 이끌 그럴 만한 사람도 못 됩니다만은 단지 교회와 한국 교회를 이끌고 있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선지자들은 이해타산 따지지 않습니다. 또 국민들이 좋아하든지 안 좋아하든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과 역사와 진리 앞에 잘못된 것은 국민들일지라도 책망을 하는 것이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고
저 순교라는 발언에 뜨악하신 분들 많다고 하십니다. 네, 일단 본인은 정치가도 사회운동가도 아니고 선지자 중 한 명이라고 자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으면은 한 달 안에 하지 않으면 본인이 순교를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순교가 어떤 거냐면은요. 이 압박이나 탄압으로부터 본인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하는데 본인이 그만큼 여전히 정당하다고 얘기하는데 이 어떤 식의 논리일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상식 밖의 행동과 말이라는 거는요. 이미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사실 지금 사랑제일교회의 행태에 대해서 대다수 개신교계에서는요. 지금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어요. 관련해서 이 얘기도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훈 씨가 아무래도 초조해진 것 같아요. 정치권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요. 그동안 지지했던 또 보수교회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이단 판명 이런 움직임이 나오니까 아마 외톨이가 된 분이 기분을 느꼈는지 다시 한번 새해를 규합하려고 하는 아주 그 허언이에요. 어디 그 대통령에게 그런 시간을 줘서 그 순교한다는 얘기를 합니까? 막말을 하면서 이 거룩한 용어까지 쓰는데 그렇게 일반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도 장혜찬 평론가님 순교, 선지자라는 단어를 지금 이 상황에 쓰는 거 좀 안 맞다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현대에서 이렇게 순교를 했다는 표현은 기독교에서 어떻게 쓰이냐면 이 선교사들이 오지로 가서요. 그 지역에 있는 전염병 같은 걸 치료해 주다가 본인이 병에 옮아서 돌아가실 때 우리가 순교하셨다는 표현을 교계에서 많이 쓰거든요. 네네. 굉장히 숭고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광훈 목사나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뭔가 위험한 지역이나 오지로 가서 병을 치료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정부가 이 감염병 때문에 집회하지 말라는데 집회 열어서 확진자가 1,000명 넘게 나오는 이 사단을 어떻게 보면 자초해놓고 순교라는 단어를 쓰는 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뜻과도 상당히 맞지 않는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 것이고요. 네. 그리고 앞서 지금 교회 개혁연대 배인성 목사가 박인성 목사님이요. 박인성 말한 목사님. 것처럼 네네. 박인성 목사가 말한 것처럼 네네. 지금 상당히 초조해졌다고 하는 분석을 하는데 그동안에는 사실 일부 정치권이 이 정광훈 목사와 동조해왔던 게 사실이라면 지금은 뭐 야당이고 할 거 없이 대부분 다 거리를 많이 두고 있어요. 네. 비판적인 메시지도 오히려 야당에서 국민의힘 측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고립감을 느꼈을 때 더욱 강경한 발언으로 지지세를 좀 결집시키려는 것 아니냐. 정치권에서도 보통 위기일 때 강경파들이 득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한 일환으로 분석하는 것도 크게 틀린 것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지금 전광훈 목사를 성직자로 봐야 되느냐 이런 논란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같은 성직자가 보기에도 전광훈 목사의 행동이 기가 막히긴 한가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교회 개혁 연대 고문 목사네요. 이 방인성 네. 목사라는 분이 이제 이분이 그냥 말씀하신 그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전광훈 씨는 집회 참석자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검진받으라고 해야 돼. 그게 정상적인 종교랍니다. 일반적으로. 네. 사실 지금 도망 다니면서 지금 검역 검진 받으라고 얘기하는데 나타나지 않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물론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N차 감염 일어나는 게 두려워요. 저희는. 네. 그렇지만 이분이 또 보는 거는 또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그분들 스스로 지금 도주하고 피해 댕기는 분들 그들 스스로도 생명권과 그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신도 아닙니까? 정광훈 씨 입장에서는. 아하. 그러면 그분들한테 빨리 가서 검진받고 지병이 있으면 치료하라고 말하는 게 그 교회의 그 어떤 책임자로서의 도리 아니냐 이거죠. 아하, 네. 근데 그것도 지키지 않고 있으면서 뭐 방역 당국이 사기를 친다는 둥, 뭐 거짓말이라는 둥, 가짜 뉴스 이거 하고 뭐 선동이라 하고 국민 분열시키고 불안 초래하고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게 이제 그 방인성 씨의 이야기입니다. 네. 예. 방인성 목사의 이야기였고 지금 보세요. 사랑제일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 그래프 추이를 보세요. 8월 12일 날 이제 사랑제일교회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로부터 쭉 보세요. 오늘까지 관련 누적 확진자입니다. 1,139명. 질병관리본부 통계로는 1,139명까지 달했습니다. 앞서 이 방인성 목사의 얘기로 지금 전광훈 목사가 뭔가 외톨이 기분을 느끼고 초조해지고 그래서 새해를 다시
규합하려고 강경 발언을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놨잖아요. 실제 오늘 강현재 변호사가 대독했던 그 입장, 전광훈 목사의 입장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하게 코로나 주범으로 몰리고 예배 금지를 일괄적 전면적으로 당한 전국 모든 교회들은 서둘러서 무엇이 진실인지, 이 정부가 무슨 불의를 하는지 반드시 살펴보시고 다 함께 힘을 모아 이 불의에 앞장서 싸워야 합니다. 오직 주님과 성경에만 의지하고 이를 실현하며 어떤 고난과 핍박도 주님의 뜻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무거운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이 표현과 발언들을 대다수의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오직 주님과 성경에만 의지하고 이를 실현하며 어떤 고난과 핍박도 주님의 뜻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무거운 소명이다. 안진용 기자님, 다른 교회들한테 SOS를 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이 문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부당하게 코로나19 주범으로 몰리고 예배 금지를 당한 전국의 모든 교회는 서둘러 무엇인지 진실인지 살펴보고 다 함께 힘을 모아 싸워야 된다. 그야말로 다른 교회들한테 손을 내밀고 있는 건데 저희 뉴스파이터에서도 소개해드렸는데 천안 안서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담임 목사가 예배가 이웃을 위태롭게 할 때는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이라고 해서 저희가 모범 사례로 전한 적이 있었거든요. 전국 모든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지금 이 사랑제일교회의 주장은 그들의 주장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네. 이런 가운데 전광훈 목사의 이단성 그리고 사랑제일교도 포함되겠죠. 그 이단성에 대해서 이제 각 교단 총회가 이걸 논의할 거라고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을까요, 장현찬 평론가님? 우선은 각 교단에 이단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이단 대책위원회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여러 가지 결과를 낸 것들이 지금 각 교단 총회에 보고가 되고 있는 과정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총회 차원에서 보고를 받고 논의한 후에 결정을 하는 그러한 과정이 남아있게 되는데 이게 뭐 하루아침에 결정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여론도 워낙 부정적인 것이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이단 판정이 단순히 국민 여론이나 또는 정부에 대해서 반대되는 발언을 한다 해서 심사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전광훈 목사가 공공장소에서 했던 발언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꼼짝마, 뭐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런 발언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교계의 시각으로 볼 때 신성 모독에 해당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종교적 관점에서 이를 검토해서 해당 발언들이 문제가 있다면 이단으로 규정하거나 엄중한 경고, 주의 조치를 내리는 등의 그런 교단별 조치가 따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아하.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전광훈 목사가 퇴원을 했잖아요. 근데 이 퇴원과 맞물려서 경찰이 움직이고 나섰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어제 오후 4시 30분경에 전광훈 목사의 사택뿐만 아니라 교회 시설 3곳, 총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가 됐습니다. 경찰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지난번에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추가 자료가 있어야 된다라는 판단하에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감염법 예방법 위반입니다. 일단은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집회를 참석했다. 그리고 관련한 교인들의 명단을 일부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을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어서 이 부분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방역 방해이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입니다. 네. 압수물 분석에 대한 결과는 좀 이따 보고가 되겠지만요. 저 압수수색에 대해서 전광훈 목사는 어떤 입장일까요? 김복준 의원님. 즉각 반발을 했지요. 본인이 퇴원과 동시에 기다렸다는 듯이 경찰이 와서 내 사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게 핍박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경찰에서 지금 그 압수수색한 이 사건은 뭐냐면 방역 방해 행위예요. 명단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경찰이 압수수색은 경찰의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법원에다가 올려서 판사의 승인을 받아서 압수수색 검증영장이 발부돼야지 그걸 가지고 가서 압수수색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경찰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네. 따라서 지금 그 전광훈 목사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맞지 않죠. 이분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내 사택하고 교회를 압수수색하는 거하고 이 코로나 방역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는데 혐의 자체가 방역 방해 혐의예요. 네. 왜 관계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요. 저는 정말 요즘에 늘 그런 생각합니다. 네. 자, 네네 말씀하시죠. 예. 네. 석가를 닮은 이 불자가 많이 있는 것처럼 예수 닮은 어떤 교인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하.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요, 경찰이 이 수집한 압수물을 분석해 보면 왜 압수수색을 벌였는가 그 연관성은 나올 거라고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청양에서요, 그동안 코로나19의 청정 지역으로 불렸던 청양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청양의 김치 공장입니다. 직원 18명, 가족 1명, 총 19명이 집단 감염되는 사태가 불거진 건데요. 이 공장에서 근무하는 20대 네팔 여성 노동자가 있는데 네. 감기 증상을 보여서 지난 1일 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2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허. 그래서 이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근처 가족들이나 이런 동료들 134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벌였는데 그중 19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니 근데 김복준 예, 의원님 예. 어쩌다가 김치 공장에서 무더위 감염 사태가 일어났을까 궁금합니다 지금. 이거 이 공장 제가 찾아보니까 상당히 규모는 작아도 유명한 공장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술 깨는 김치 이걸로 소개된 적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래요? 네. 이게 아마 처음 확진이 판정된 그 네팔 20대 여성 같은 경우는요. 네. 증상이 발현되기 전인 지난달 26일에서부터 31일까지 기숙사하고 회사만 오고 갔대요. 허허. 그렇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이 여성분이 공장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은 건 맞지만 네. 이 사람으로 인해서 전체가 퍼져나갔다. 즉 말하면 감염 경로의 최초가 되는지 여부는 아직 판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른바 초발자라고 네. 규정할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네, 아하. 다른 곳에 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 기숙사 회사였다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환자가 많이 발생한 건 이 김치 공장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아하. 어떤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번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방역 당국에서는 이 여성이 최초인지 아닌지 여부도 아직 이제 뒤로 하고 네. 일단은 그 인근에 거주하는 30대에서부터 60대 주민들이 많대요. 공장 직원들이. 아하. 그래 그쪽으로 번져나갈까 봐 네. 굉장히 그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네. 확진자들 특징을 보면요. 대부분이 공장 내에 숙소에서 생활하거나 아니면 이 공장 인근에 있는 보령, 홍성 등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인데 주로 연령대가 넓게 분포되어 있대요. 30대부터 많게는 60대 직원분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비상이 걸렸고 인근 그 해당 지역도 지금 발칵 뒤집혔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게다가 우리 생활과 밀접한 음식, 식품, 김치잖아요. 그래서 지금 불안해하신 분도 많으실 텐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방역 당국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질병관리센터 또 세계보건기구의 전문가 등을 통해서 음식물을 통한 감염 사례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고 또 사례가 없음도 언급이 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표현을 빌린다면 설령 양성이라고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살아있는 바이러스 또는 전염력이 있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바이러스의 죽은 입자에 불과할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고 만에 하나 섭취했을 경우에 위의 산도 등으로 인해서 바이러스의 파괴가 즉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부 김치 공장에서의 집단 감염 사례는 나왔지만 음식을 통한 매개 감염 위험은 없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이 김치를 통한 코로나 감염 가능성은 낮다. 그러면 이 김치는 만들어 놓은 김치는 그러면 다시 시중에 내다 팔 수 있는 거예요, 장인태 평론가님? 그렇지는 않죠. 사실 이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김치를 통해서 또 음식물을 통해서 코로나가 퍼진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남아있는 김치를 유통하게 됐을 때 국민들이 불안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50톤에 달하는 김치를 전량 폐기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아하. 우선 공장에 있었던 10여 톤 가량의 김치 먼저 전량 폐기 조치했습니다.
나머지 40톤이 전국 각지로 현재 유통이 된 상황인데 이 부분도 당국에서 추적을 해서 회수한 다음 폐기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네. 지금 편의점 혹시 밤거리가 어떻게 달라졌나 하고 한번 밖에 나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요. 밤 9시 이후에 편의점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거 취식이 금지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풍경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세상에. 어제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 편의점 야외 테이블 뺐다가 벌어진 상황이라는 제목으로 한 사진이 같이 올라왔는데요. 보시면 좀 기가 막힙니다. 지금 보시면 플라스틱 그 박스를 거꾸로 뒤집어서 사람들이 지금 옹기종기 모여 있고요. 그리고 이 테이블 위에다가 술과 안주를 놓고 술을 먹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9시 이후로는 일반 음식점에서도 술을 먹을 수가 없고 편의점에서도 취식이 금지되었다 보니까 플라스틱으로 이례적으로 저렇게 만들어서 술을 먹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진짜 왜 그럴까요? 그리고 앞서 보니까 저 찍힌 곳은 또 주택가더라고요. 주택가면 분명히 저들이 그럼요. 술 먹으면서 대화하면서 잠도 방해하는 거잖아요. 수면도 방해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잘못된 거죠. 누가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저렇게 술 먹습니까? 근데 이제 아마 편의점 측에서는 금지됐으니까 그 편의점 앞쪽에서 술 드시면 안 됩니다 얘기하니까 이분들이 그랬대요. 우리가 이만큼 떨어져 나왔는데 여기 편의점 아니니까 상관없잖아. 참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뭐 어느 장소에서 술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술을 마시는 사람은 술도 품위 있게 먹는 겁니다. 네. 네? 진짜 술 먹을 때 여러분 상식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먹습니까? 벗고 먹습니까? 그리고 술 먹을 때 대화도 안 하려면 뭐하러 술자리를 갖겠어요? 대화하겠죠? 이게 지금 방역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행위를 버젓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편의점뿐만이 아닙니다. 정부가 방역당국이 그렇게 조심해두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달라고 읍소를 했는데도 유흥업소에 출입한 사람의 수가 어마어마하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요,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요, 이 전자 출입 명부 제도를 도입을 했거든요. 소위 QR코드를 찍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석 달간 룸살롱이나 클럽들을 출입한 내용을 집계를 해보니까 무려 492만 명이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숫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 중에서는 한 명이 여러 차례 출입했던 복수 숫자도 집계가 된 거예요. 근데 좀 더 범위를 넓혀서 볼게요. 이 노래 연습장으로 보면은요, 1,169만 명이 넘고요. 단란주점은 90만 명이 넘습니다. 물론 본인은 어떠한 안전장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요, 이분들이 나만 갔다 오고 나만 안전을 취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이 누군가의 가족이자 또 누군가의 동료라는 겁니다. 네. 이런 생각까지 하면 정말 끔찍하기 그지없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좀 이 기간만 코로나가 잠잠할 때가 좀 참으면 안 돼요, 진짜? 저도 술 좋아하고 하지만요. 정말 답답해요. 술 한잔 먹고 싶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제하고 하는 이유는 사실 목숨보다 중요한 거 없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나로 인해서 타인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네. 우리가 꾹꾹 참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어떤 유흥 생활을 위해서 타인의 목숨,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목숨까지 소홀히 생각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단순히 룸살롱 클럽은 음주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대표적인 밀접, 밀집, 그런 이 산밀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거기 간 게 3개월 동안, 석 달 동안 492만 명이라는 거예요. 거의 500만 명 수준입니다. 왜 이렇게 나만 위하는 걸까요? 자, 요즘요, 이런 분들, 이렇게 분노를 유발하는 분을 꾸짖기 위해서 요즘요,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노래 한번 듣고, 속 시원하게 한번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는지 짐승이 사는지 바깥 날씨 어떤지 알 리가 없지. 집에서 안 나간 지 벌써 반년이나 지나갔네. 뱃살이 는다 배달음식 시켜 먹다 살이 찐다. 바닥이 보인다 모아놓은 비상금이 사라진다. 알바에서 잘려 일거리는 없어 방구석에 박혀 썩어가는데 니들은 마스크 없이 하고 앉았냐.
그렇게 좋아하는 노래방도 끊고 친구랑 매일 봐도 PC방도 끊고 나가서 놀자는 약속도 뒤로 하고 최대한 집안에서 박혀있는데 사이비 집회 모이질 않나 클럽에 모여서 춤추질 않나 조금만 더 조심하고 신경 쓰면 되는 게 그렇게 내들한테 어려운 거냐 거리두기 단계 발령 PC방 노래방을 모두 닫았고 밖에 잠깐 나가는 것도 마음 졸이면서 다녀야 돼 한 번 뚫린 구멍 사이로 후두푼 감염자가 늘어나는데 언제 끝날지 가만히 없다 이제라도 정신 차려라 박자도 신납니다만 가사는 더 뻥 뚫리게 합니다. 장희찬 평론가님. 네, 듣다 보니 저도 몰입을 하게 되는데 네. 여기에 대한 이 누리꾼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 노래를 사회적 거리두기 주제곡으로 선정해야 된다. 뭐 이런 반응들이 연이어 달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우울증을 겪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해요. 그런 분들이 이 노래 들으면서 좀 속이 시원한 느낌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내가 집 밖에 못 나가서 힘들다는 내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와중에 마스크 없이 나가는 사람들, 또 뭐 집회에 모이거나 클럽에 모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부의 방역 지침을 어기는 사람들을 또 비판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공감도 받고 사회적으로 거리두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비판받을 일을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러한 교훈도 남기는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MBN 취재기자가요. 이 노래 제작하신 분한테 어떤 심정에서 어떤 배경에서 노래를 만들게 됐는가 이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이 유튜버 백하인이라고 합니다. 12월부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집에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집안에 건강 약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약자는 이제 어르신도 많고 이제 지병이 많은 가족들이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미리미리 조심하는데 조심해야 하면 스트레스잖아요. 사실 네. 나가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답답함을 많이 느꼈고 본인이 평소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노래 부르면서 많이 풀었는데 이왕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 이 심정을 노래로 한번 써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딱 한번 만들어 보게 됐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노래를 부를 때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장 먼저 비판하고 싶었다라고 하고요. 아하. 어쩔 수 없이 사람 많은 장소에 가야 한다면 기본적인 마스크라도 잘 쓰고 다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마스크 쓰기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방역당국의 코로나 정례 브리핑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질병관리본부의 국민소통단 중 한 분께서 말씀해 주신 메시지가 있어서 직접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마스크는 가장 가볍고 확실한 방역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한 분 한 분 국민들께서 방역대책본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방역대책본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마스크 중요성을 새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안진용 기자님. 네, 울산에서 고스톱 치다가 확진된 노인분들 얘기 전해드렸는데요. 현재까지 확인된 2차례 고스톱 모임에서요. 총 12명이 확진을 받았습니다. 네. 첫 번째 모임에서는 확진을 이미 받았던 사람이 4명에게 전파를 했고요. 이 4명 중에 1명이 이틀 후 또 다른 화투 모임에 가서 총 7명에게 전파를 한 겁니다. 특히 이 두 번째 모임 같은 경우는요. 26명이 모였던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게다가 이 새벽 2시까 새벽 4시까지 고스톱이 진행이 됐고요. 당국이 주목하는 점은요. 물이나 음료수를 또 음료를 나눠 먹었고요. 마스크도 쓰지 않았다는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네. 그럼 이 장소가 어디냐 하니까 노인들이 모이는 보통의 일반적인 사랑방이나 다름이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곳이 아무래도 여러 명의 확진자를 낳았기 때문에요. 13일까지 이례적으로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집합 금지 명령까지 내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화투놀이에 모여있는 그 숫자를 보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놀이 심심풀이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요. 김복준 의원님. 네, 아마 그래서 울산시에서 이 사람들이 혹시 상습 도박을 한 건 아닌지 이게 좀 의심스러운 모양이에요. 그렇지만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고소고발이 아니고 경찰에다가 수사 의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컨대는요. 이게 친목도모라든지 뭐 먹기 내기 이런 거라면 밤새 안 하겠죠. 밤새도록 할 리가 없는데 이 사람들 밤새도록 했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26명씩 무대기로 이렇게 모일 수 없어요. 이렇다면은 이건 상습 도박의 가능성이
보다 높다고 아하, 보여지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코로나19는요. 비껴가는 곳이 없어요. 모두가 안심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그게 코로나입니다. 지금 프로야구도 국내 제일 큰 규모의 프로야구도 지금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프로야구 하나이글스의 육성군 투수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같은 구단에 있는 신정락 선수가 지난달 30일에 확진을 받은 데 이어 두 번째인데요. 알고 보니까 이 두 사람이요. 지난달 28일 이 원룸 옥상에서 동료 5명과 함께 고기를 구워 먹고 게다가 반주까지 곁들였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두 사람과 함께 식사한 나머지 5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네. 사실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코로나 확진도 무섭지만 이로 인해서 나의 사생활, 이 행적이 드러나는 게 두렵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두려울 만한 행적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 그런 일을 벌이지 않았으면 확진을 받을 확률도 굉장히 낮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구단 측의 대응도 지금 도마 위에 오르고 있어요. 원래 의심 증세가 나면 바로 그 즉시 보고하게 돼 있는데 하루 늦게 보고를 해서 지금 사태를 지금 키운 게 아니냐 이런 비난을 자초하고 있어요. 사실 타인과의 접촉, 특히 운동선수라면요. 더 경각심을 가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현찬 평론가님. 네, 물론 이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발효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충남 지역 같은 경우도 실내와 실외에서 모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식사 과정 중이라 하더라도 그 전후나 그 과정 중간중간에 과연 방역 지침을 잘 지켰을까 하는 의문이 많이 드는 것이고 운동선수들의 특성상 이 집단생활, 단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걸리게 되면 금방 주위로 퍼져나가는 건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일반 사무직 직장인들보다 조금 더 강도 높은 수준의 경각심이 필요했다는 점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요. 코로나19에 걸렸다고 해서 무조건 비판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코로나19는요. 걸릴 수 있습니다. 감염될 수는 있어요. 다만 나도 모르는 새 감염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충격파가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인천에 거주하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굉장히 평범한 가족인데요. 지난달 21일 날 이제 아버님께서 아들에게 전화해서 네, 아빠가 코로나19에 걸렸다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자인 부인하고 아들 모두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다행히 이 모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아니 다행히 이 엄마와 아들이 음성 판정 나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때부터 가족의 고통이 시작됐다고요. 장혜찬 평론가님. 네, 사실 이 가족에 따르면 이 씨 가족 같은 경우는 광화문 집회라던가 이런 최근에 문제가 됐던 활동과는 전혀 무관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확진자 동선이 공개되자 이 씨의 직장 동료나 주변 지인들이 전화를 걸어와서 혹시 그런 곳에 간 적이 있느냐 아이고. 또는 확진을 받은 거 맞냐 이렇게 물어봤고요. 심지어는 아예 모르는 사람마저도 확진 사실이 맞냐면서 따져 묻기도 하는 등 일상생활에 영위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의 시련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답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세상에. 네, 사실 이 가족에게 고3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확진 판정받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이 고3 아들이 다니고 있는 학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원생들과 학부모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학원비 전액 환불해 줄 테니 학원 나오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가격리 기간만 못 나오는 게 아니라 격리가 끝나도 아예 학원에서 못 받아주겠다고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고3 아들 같은 경우는 예체능 실기를 준비하고 있어서 아이고. 입시에 정말 큰 타격이 생기는 것이고 네. 이 상황에서 지역의 다른 학원을 수강하기도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코로나19에 걸린 확진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너무 지나친 주홍 글씨가 새겨져서 피해를 많이 보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세상에 음성 판정 나와도 다른 학생과 학부모 불안해하다고 학원비 다 줄 테니까 오지 마. 아유 세상에 이거 이른바 낙인론이잖아요. 손정혜 변호사님. 실제로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올해 1월 달 설문조사 결과 내가 확진자가 돼서 주변으로부터 받을 비난, 이런 낙인, 추가 피해를 받는 것이 두렵다라는 게 가장 높은 순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무증상 감염이 이제 순위를 이루고 있고요. 주변의 증상이 의심되는데도 자가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것 같다. 두렵다는 게 이제 순서대로 나왔는데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신체적으로도 어려운데 또 사회적으로 왜 확진이 됐느냐, 어디서 확진이 됐느냐, 뭔가 소홀했던 거 아니냐, 그리고 혹시 뭔가 질병자처럼 막 이렇게 쉬쉬하고 사람들이 피하는 정신적 고통이 더 크다는 상황에서 우리가 혹여라도 주변에 확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지나친 비난 이런 것들은 좀 없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추석이 한 달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방역 당국도 이 부분은 신경 안 쓸 수가 없죠.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에 대한 부분들이 기존의 5월달의 연휴 기간 그리고 8월달의 여름 휴가 기간에 걸쳐 이후에 환자들이 증가하는 그런 추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 목표는 추석 전까지 확진자 수를 최대한 안정화시키는 것이 목표이고 또 추석 연휴 기간을 거쳐서 환자가 더 증가하지 않도록 확산되지 않도록 막는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 하에서 추석 방역 대책을 지금 현재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KTX의 이 경부선과 호남선 이 예매는 연기는 됐습니다만 어쨌든 방역 대책도 마련할 것 같습니다. 안지준 기자님. 네,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어제와 오늘 이 추석 승차권 예매가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다음 주 8일과 9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이 열차 판매를 창과 창 양쪽에만 이렇게 판매를 한다는 거죠. 결국 총 200만 석의 절반인 100만 석밖에 이번에는 구매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차편도 줄어들고 좌석도 줄어들고 귀성길도 불안하고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거예요. 고향에 갈지 말지 고민 많으실 거예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버스를 이용해야 되다 보니까 안전할지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 연세도 좀 많이 있으시다 보니까 제가 혹시 집에 내려갔을 때 혹시 또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고향이 부산인데 부모님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내려오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하셔서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요, 추석에 여러 상황,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런 내용까지 올라왔다 합니다. 안지준 기자님. 네, 추석 기간에 이동 제한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이었는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추석 명절 기간 락다운과 장거리 이동 제한 조치를 해주십시오라는 거에 참여 인원이 약 4만 명 정도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전 국민 이동 벌초 및 추석 명절 모임 자체를 금지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는데 오늘 오후 2시 기준으로 2만 6천 명이 돌파해서요. 지금 6만 명 이상 이 의견에 동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주장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 명절 시즌을 통해 전국적으로 이 각 가정에서 지역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인 거고요. 이 추석 연휴는 결국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거라는 거예요. 사실 지난 이제 광복절이 낀 연휴 기간 동안 지난 후에 폭발적으로 이 확진자가 는 것을 봤을 때 네. 추석 명절 이 연휴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의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록다운, 한마디로 문을 걸어 잠궈달라고 그렇게 정부가 해달라고 그런 청원이 올라오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 수도권 일대의 이른바 거리두기 2.5단계 지난 일요일부터였으니까 일, 월, 화, 수, 목 오늘 닷새째입니다. 애초 예정은 6일 자정까지 즉 돌아오는 일요일까지예요. 그런데 2.5단계 시행 5일째인데 오늘 신규 확진자 상황은 어떨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오늘 신규 확진자는 195명에 이르고 있고요.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대로 이제 낮아진 것은 수도권 유행 초기 단계인 17일 이후에 17일 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계상의 흐름을 보시면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달 27일에는 400명대로 굉장히 높았죠. 28일, 29일 이틀간 300명대를 기록을 했고 30일부터 2일까지 나아가는 200명대로 이제 조금씩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 100명대 후반까지 낮아져서 좀 고무적이긴 하지만 또 언제 갑자기 급증할 수도 모르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방역당국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발생한 신규 환자 수가 지난달 중순 이후 처음으로 100명대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감소 추세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경각심을 갖고 확산을 차단하는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 2.5단계는 연장할지는 아마 조만간 내일 금요일이잖아요. 아마 내일 모레 정도는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더 연장할지 아니면 다음 주부터 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쨌든 2.5단계에 대한 결론도 내주시기를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